4년 동안 125억 원, 그리고 60억 달러. 이건 어느 나라 전쟁 피해액이 아닙니다.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암호화폐 업계에 쏟아부은 단속 건수와 벌금 규모입니다. 코인베이스를 고소했고, 바이낸스를 고소했고, 리플을 고소했습니다. 그 시절 업계에서는 다음 차례가 우리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68페이지짜리 공식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을 포함한 16개 주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증권, 그리고 모든 것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본인 입으로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소식을 단순히 규제가 완화된 대로 읽고 넘기면 절반밖에 못 보는 겁니다. 이 결정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증권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왜 이게 이렇게 큰일이야?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부터 증권처럼 설계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규제 당국이 1946년에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라는 판례 기준을 들이밀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경영 노력 덕분에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맡긴 구조라면 증권이다. 원래 오렌지 농장 투자 사기를 판단하려고 만들었던 잣대를 80년 뒤 디지털 자산에 그대로 갖다 댄 겁니다. 마치 자동차 속도 위반을 단속하겠다면서 마차 시대 도로교통법을 꺼내든 셈입니다. 기준이 맞지 않으니 해석이 제각각이고, 해석이 제각각이니 시장은 언제 단속을 맞을지 모르는 채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애킨스 위원장 본인이 인정했듯 규제 불확실성은 디지털 자산 산업과 자본을 미국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거래소들은 본사를 싱가포르나 두바이로 옮겼고, 개발자들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규칙이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SEC, CFTC의 공동 지침은 바로 이 구조를 끊어낸 겁니다.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 구조가 아닌 자산, 즉 네트워크 참여자와 수요 공급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은 증권 규제 밖에 놓겠다는 선언입니다. 10년간 업계 목을 조이던 법적 안개가 이 68페이지로 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 누군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3월 17일 SEC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 모건 스탠리는 사채 비트코인 현물 ETF인 MSBTV S1 수정 서류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티커는 MSBT, 상장 목표지는 뉴욕 증권거래소. 아까 타이밍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가 또 하나의 ETF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2024년부터 자사 어드바이저들이 블랙록의 IBIT, 피델리티의 FBTC 같은 비트코인 ETF를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직접 만들려는 걸까요? 수수료 때문입니다. 남의 ETF를 추천해줄 때는 판매 수수료 일부만 가져갑니다. 하지만 직접 발행하면 운용 수수료 전체를 가져갑니다. 블랙록 IBIT의 수수료율은 연 0.25%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사산을 운영하는 모건 스탠리가 1만 5천 명의 어드바이저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상품을 직접 한다면 그 구조가 얼마나 다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모건 스탠리는 편의점에서 남의 브랜드 생수를 진열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브랜드 생수를 만들어 그 진열대를 통째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유통망은 이미 갖고 있고 고객도 이미 있습니다. 보관 구조도 이미 세팅됐습니다. 비트코인 실물은 코인베이스가 홀드월렛에 보관하고 현금 관리와 행정은 BNY 멜론이 맡습니다. SEC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시드 캐피털로 이미 5만 주, 약 100만 달러어치도 매입 완료 상태입니다. 탐색이 아니라 실제 출시 직전 단계라는 신호입니다. 미국 주요 은행 중 비트코인 ETF를 직접 발행하는 첫 번째 사례. 이 타이틀이 중요한 이유는 모건 스탠리 다음엔 JP모건이, 그 다음엔 골드만삭스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뉴스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이 모든 호재에도 불구하고 7만 달러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2만 6천 달러를 찍었던 최고가에서 가격이 40% 훌쩍 넘게 빠진 상태입니다. SEC 발표가 나온 날도 모건 스탠리가 서류를 낸 날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규제 뉴스가 아니라 거시경제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은 이란 긴장 고조로 단기간에 40% 이상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최저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일부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좋은 뉴스도 단기 가격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공포 지수가 높을 때는 좋은 소식도 소음으로 묻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축을 바꿔서 봐야 합니다. 단기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과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를 기억해보면 그 이후 16개월 만에 누적 순이익이 56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유통 비트코인의 약 7%가 ETF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본의 상당 부분은 가격이 오른 뒤 따라온 게 아니라 법적 구조가 명확해진 뒤에야 움직일 수 있었던 돈들입니다. 이번 SEC 지침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문을 열어줍니다. JP모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크립토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돈은 1,300억 달러, 그리고 2026년엔 그 이상을 예상합니다. 주역은 연기금과 국부펀드입니다. 이 기관들은 운용 규정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이 1%라도 남아있으면 투자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기계적인 공포 매도가 진정되고 거시 변수의 안개가 걷히는 그 다음 국면부터 시장의 질문이 바뀝니다. 비트코인을 사도 되는가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가로 그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연기금과 국부펀드라면 단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SEC의 선언은 오늘의 가격을 바꾼 게 아닙니다. 내일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의 범위를 바꾼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막은 건 기술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또 1946년에 만들어진 판례 하나가 법적 안개를 만들었고 그 안개가 자본을 해외로 밀어냈으며 거래소와 개발자들은 미국 밖에서 생태계를 키워야 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SEC와 CFTC는 그 안개를 68페이지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조 9천억 달러를 굴리는 모건 스탠리는 말이 아닌 서류로 답했습니다. 오늘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단 1%라도 남아있으면 투자 규정상 손도 댈 수 없었던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이 처음으로 검토 가능한 자산의 목록에 비트코인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자본이 실제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규제가 비트코인을 허락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규제의 방향을 바꿔낸 겁니다. 차갑게 보고 길게 가져가세요. 오늘의 구조 변화가 내일의 가격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올빼미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